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네. 미국의 이게 베이비 부모가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전체 자산이 얼마인가라고 이게 추정이 되는데 100조 달러 정도 얘기합니다. 가계가 그러면 얼마가 들고 있냐? 전체 보면 140조 달러 정도 들고 있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부분 자체가 이 상당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동산과 호황을 누리는 황금 세대. 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자체가 이제 은퇴를 다 이제 하는 시기가 온 거죠. 돈 많은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뭐를 소비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뭐 대로 해서 물려주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쪽의 지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도 이러한 서비스 지출의 호황, 뭐 이제 은퇴하고 뭐 나 크루즈 여행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러한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전망 자료 네. 내셔서 그 오늘 부분 중심으로 예. 논리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하반기 증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는 뭐 계속 나쁘지 않은 거로 좀 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 예, 뭐 국내나 말씀하시는 미국이나 거죠? 뭐 다 마찬가지고 네. 뭐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이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 증시 뭐 아시겠지만 일본 증시가 토픽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한 1년 8개월 만인가요?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있고 유럽 증시도 뭐 괜찮은 상황들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에 뭘 의미하느냐라고 보면 전 세계 우리가 뭐 지난해 말부터 뭐 우리가 노래 후크송이라고 있죠. 뭐 동의어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처럼 만약 경기 침체를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자체는 사실 그걸 좀 무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뭐 최근에 나오는 미국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 침체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이 뭐 저희가 연초에 뭐 노랜딩 얘기 사실은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침체보다는 사실은 좀 낮은 성장률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연말 내년 초부터는 좀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사실은 좀 선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미국 주식시장 뭐 특히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어서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할 것 같고 국내 역시 뭐 경기가 아직 뭐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 좀 기대를 거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경기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 다소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그래도 조금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하반기 국내 증시도 조금은 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충격적으로 경기 자체가 곤두박질을 치거나 증시 자체가 사실은 좀 다시 하방 쪽으로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좀 그래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좀 상승 쪽의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원화가 최근에 진짜 차별화. 예,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원화만 약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예. 좀 완화가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결국 경기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 갖고 먹고 나면 네. 사나니까요. 결국 무역 수지 이 부분 자체가 결국 개선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결국 핵심 과제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뭐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제가 뭐 하반기 전망의 전제를 깐 것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또는 중국 경기 개선을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결국 무역 수지 자체가 적자가 뭐 흑자 쪽 정도로 좀 소폭이지만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좀 원화 흐름 자체가 조금 강세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또 거기에 뭐 아직 논란이 있지만 미국이 결국은 금리 뭐 인하는 안 해도 동결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보면 달러가 조금 약세로 좀 가고 저 개인적으로는 달러 지수 기준으로 뭐 지금 한 102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0선 아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효과가 맞물리면 원화 가치 자체가 조금은 좀 다시 좀 뭐 반등 또 정상화되는 이러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는 언제쯤 흑자로 되는 걸로 예상이 그래서 되는 뭐 거죠? 하반기 정도 2분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수출 자체가 회복이 예. 안 되고 있어서 해서 하반기 이제 들어가면 한 3분기가 되겠죠. 3분기 정도로 가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단가 네. 자체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수출이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무역 수지가 소폭이지만 흑자. 그럼 8월 정도? 예, 뭐 한 8월 정도, 8월 정도. 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공비행 형태의 아주 침체보다는 깊은 침체나 보다는 저공비행 형태의 어쨌든 완만한 네. 그런 경기를 예상을 해주셨고 무역 수주 3분기 정도면 흑자 쪽으로 네.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키워드 중심으로 네.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예,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오늘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네. 뭘 하나 딱히 찍어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오늘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 차트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건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이고요. 네. 그 파란색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아, 예. 이게 보시면 이제 뭐 미국 물가는 여전히 이제 인플레에 아직 뭐 그늘에서 벗어나지 네. 못한 상황들이고 반면에 중국은 저 생산자 물가가 예상과는 달리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프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G2 국가의 어떤 상황이 인프레와 디프레가 어떻게 보면 공존을 하고 있는 조금은 의외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키워드 자체는 당연히 미국의 인프레 리스크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뭐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또 하나 첨가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저 차트에서 보여주는 중국 생산자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 신호, 그러니까 디프레에서 탈출되는 이 신호가 동시적으로 나와야 하반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 자체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키워드 자체는 미국의 인플레 압력,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 이제 경기 자체가 안정 내지는 연말 정도 가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마 저기 물가 둔화에서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경기의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는 이 디프레 탈출, 그러니까 디프레 탈출이라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의 가격이니까 그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가 부진하거나 또 한 가지는 너무 재고가 많아서 싸게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면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해소가 돼야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이 되거나 재고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소진이 돼야 뭔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국이 그러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거라서 결국 하반기에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의 플러스 전환, 디프레 탈출이 아닌가 해서 딱 두 가지 정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말씀드린 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 하반기 전망을 보는 데 있어서 자세히 조금 유의미한 어떤 흐름이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준비를 좀 예. 해봤습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가 그 마이너스인 이유가 수요 부진과 재고인데 이 둘 예. 중에 비중이 좀 크다면 지금 재고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고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의 제조업 재고 수준을 보게 되면 과거 평균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언제 계속 만들었나요? 코로나 때 만든 건가요? 아까 수요가 안 된 거죠. 수요가 안된 건가요? 그러니까 생산 네. 자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재고를 이제 떨어내지 그때 못하는 다 불락하고 막 그럴 때 안 썼다는 불락하고 거죠. 해서 그러니까 내수 자체가 뭐 수출은 조금 이제 계속 됐다 하더라도 내수 자체에서 결국은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좀 재고를 쌓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조 경기 자체가 사실은 또 안 된 부분들. 또 하나 원인 자체는 저는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망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한 요인도 하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을 해놓고 결국 이제 딜리버리 자체, 배달 자체를 못하면서 결국 이제 재고를 결국 다 쌓아놓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전 세계 경기를 보게 되면 서비스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네.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거는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다 재고를 많이 떠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이제 재고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보게 되면 결국 그 중국 역시도 이 재고 부담을 하루속히 조금 떨어내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결국 중국 경기도 좋아지고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조금 실타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돌았을 때 서비스업은 빨리 돌고 제조업은 늦게 돌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과거는 일단 제조업이 먼저 사실은 들어왔죠. 예.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제조업이 돌고 뭐 아무래도 뭐 돈이 좀 풀리면서 네. 이제 서비스 경기 좋아져야 되는 건데 최근에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뭐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억눌려 있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좀 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서비스 하면은 뭐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뭐 여행하고 뭐 영화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지출이었는데 최근에 이 서비스 지출의 흐름을 사실은 좌우하는 거는 디지털 경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콘텐츠라든지 뭐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뭐 AI도 그렇고 그것은 사실 제조업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서비스 쪽으로 보는 게 사실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제조업이 약간은 좀 후퇴를 하고 오히려 좀 서비스업, 그러니까 빅테크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산업 지출 자체를 상당 부분 일으키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로 보면서도 제조업의 어떤 생산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용어 중에 보면은 서비스의 제조업의 뭐 침투 뭐 이러한 얘기를 사실은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대부분 인력으로 이제 이루어지던 어떤 제조업 공정 자체가 대부분 이제 서비스, 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면서 서비스의 그 제조업 침투, 대체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마 큰 틀에서 세계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의 어떤 변화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좋은 이유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조금 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이게 베이비 부모가 보면 미국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 비중, 그 베이비 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이 얼마인가라고 이게 추정이 된다. 100조 달러 정도 얘기합니다. 100조 달러인데 그럼 미국 가계가 그러면 얼마가 들고 있냐? 전체 보면 140조 달러 정도 들고 있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부분 자체가 이 상당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동산과 호황을 누리는 황금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 베이비 부모는 우리 베이비 부모하고 같나요? 약간 조금 약간 좀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 2차 베이비 부모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전후 이제 1946년부터 64년까지가 46년부터 64년. 꼴딱 베이비 부모 세대로 정의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70년 그러니까 64년까지를 또 1차 베이비 부모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는 70년 초반까지도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자체가 이제 은퇴를 다 이제 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돈 많은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뭐를 소비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뭐 자동차 사고 TV 사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 뭐 대로에서 물려주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쪽의 지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의료 지출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 지출 구조가 사실은 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서비스 쪽의 지출 자체가 최근에 좋은 것들이 말씀드린 어떤 구조 변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좀 인구 구조적으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 돈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에도 이러한 서비스 지출의 호황 뭐 이제 은퇴하고 뭐 나 크루즈 여행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러한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이비 부모라고 얘기 안 해도 64세면은 우리로 보면 한갑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한갑 이후 세대가 전 140 중에 100을 갖고 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한편에서는 이제 다시 좀 물려주겠죠. 물려주는 건데 이제 한편은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이 뭐 돈 많은 어떤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많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지출 구조 이러한 쪽에도 사실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경기가 우리가 뭐 침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붐의 은퇴라는 부분은 한편에서 보면 또 고용 시장에도 상당히 좀 악재인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일자리 자체가 결국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겠죠. 전체 베이비 부머가 미국 일자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 거니까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상당히 큰 비중.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신생아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결국 뭐 로보타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에서 그러한 것들이 전체 지금 미국의 어떤 산업 또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변화를 사실은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한편에서 보면 미국 경기가
어떤 급격한 침체보다는 고용시장도 이제 약간은 좀 계속 타이트하고 뭐 지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어서 뭐 말씀드린 어떤 침체의 리스크 자체를 조금 줄이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예, 예. 최근에 이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 요즘 보면 예전하고 너무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반기 경제를 좀 침체보다는 완만한 반등으로 보시는 이유와 또 경계 사이클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변수 지금 자료를 통해서 서머리 예. 요약본으로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좀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좀 반복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하반기 완만한 반등을 보는 것은 재고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네.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이미 감산에 들어간 네. 상황들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고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재고 관리를 이제는 많이 잘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뭐 경기가 안 좋아 재고가 확 늘어나서 이제 생산이 갑자기 멈추는 이러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고 조정만 조금은 뭐 이게 뭐 빠른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중국 재고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생산 확대로 네. 이어지니까요. 이제 그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공급망 개선도 상당히 하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자동차라든지 유럽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게 왜 좋냐라는 걸 생각하면 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제 딜리버리 자체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중고차를 살 이유가 없고 이제 신차를 네. 사야 되는 네. 부분들에서 그러한 영향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서비스 부분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세 번째 있는 미국의 주택 시장입니다.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얘기하지만 다행스럽게 미국의 주택 시장 자체는 상당히 연착륙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미국의 그 주택 시장 체감 지표 NAHB 지수라는 네.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네. 이제 그게 왜 급등을 했냐라고 보면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 모기지 금리가 안정을 찾은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집 부족 사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신규 주택 예,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보게 되면 주택 재고 자체가 역사적 하단에 있습니다. 네. 집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그 미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근 한 15년 동안 집을 잘 못 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집 부족 사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보면 주택시장이 연착륙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나라나 부동산 경기 자체가 결국은 이제 살아나면 다 경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럽 경기 또 말씀드린 일본 어떤 주식시장 반등이라는 부분 뭐 어제도 발표됐죠.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우리는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올해 자칫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일본이 넘어설 것 같은 분위기로 사실 감지되고 네. 있는 것들이 뭐 한편에서 보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다들 좋아지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것이 조금 붐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뭐 전반적인 그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라는 부분 자체도 물가라든지 수요 회복에도 사실은 좀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뭐 경기를 하반기에 갑자기 V자 반등시키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최소한 침체를 막아주고 네. 완만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겠느냐라고 하면 네. 저는 국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정말 네. 있을 거냐라고 그랬더니 뭐 요새 그 중국 지표를 보게 되면 좀 한숨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대는 좀 아직까지는 하고 네. 있지만 정말 중국이 조금은 여기서 조금 더 부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카드를 결국은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한 어떤 카드가 나오면서 하반기에 중국이 정말 재고도 줄고 수요도 좀 살아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 뭐 정부도 중국 얘기만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중국을 비롯해서 뭐 탈달러 체제 리스크나 신용 리스크 하반기 물가 추이 이런 것들을 앞서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통해서 또 보고서 통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